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딸아이가 결혼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5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저희 딸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 애쓰다 보니 세월이 참 빨리도 흘렀네요.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첫 연애를 시작했을 때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후로 사랑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이별의 아픔을 겪은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는 그 절절한 선언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었어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며 느끼는 감정, 책임감, 폭풍 같은 감정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에 비로소 더 단단해지는 마음 같은 것들이 저 또한 인생을 살아오며 느끼기에 쉬운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딸이 그런 것들을 쏟아내며 제 앞에서 엉엉 울었을 때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부모들처럼 좋은 말들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한히도 상상했던 자식의 성장 과정들 중에 일부, 어떤 책을 읽고 드라마나 영화 인생극장 다큐를 보며 나중에 내 자식이 저런 상황이 되면 이 좋은 말들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들려줘야지 했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필요할 때 딸에게 꼭 말해줘야지 했던 것들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가슴을 치는 딸의 앞에서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귀한 자식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찾아가 혼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쉽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엄마, 내가 그 오빠 진짜 좋아했거든. 하고 오는 아이에게 제 딸이 그다지도 깊이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준비해 두었던 모든 명언들을 몽땅 잊어버린 채 엉엉 우느라 팅팅 불어버린 얼굴을 한 딸 앞에 뜨거운 북엇국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었습니다. 일단 배부르게 먹자. 먹고 잊어. 그냥 그 자식이 너랑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야. 때가 되면 나타나. 네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워할 사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걱정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딸 앞에 정말 나타나줘야 할 텐데 하고 제가 저 자신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저의 딸을 저만큼까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밤에도 낮에도 시끄러운 제 안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됐어요. 우리 딸을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더 이상 힘겨운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소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딸은 유난히도 아픈 이별들을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제 앞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다짐하던 말. 나 정말 이제 더는 사랑 같은 거 안 할래, 엄마.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이 괜찮은지 늘 걱정했고 매번 다른 후유증을 겪었던 딸은 제가 굳이 드라마처럼 멋진 말들을 해내지 못해도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어요. 한참 코로나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때 어제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친구 민지네 커플이 헤어지고 일주일 전에는 이틀에 한 번 데이트를 하던 친구 세정이네 커플이 헤어졌다며 제잘제잘 떠들던 딸이 귓볼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워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근데 전쟁통에도 사랑이 싹 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 눈이 휘둥그레진 저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핸드폰 속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던 딸의 얼굴에는 몇 년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해 더 단단해진 꽃잎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어렵게 다시 피어난 딸의 사랑이 혹여나 제 손길에 구겨질까 조심스러운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다는 2살 차이의 그 남자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엄마가 말했던 그때가 나한테는 그때였나 봐. 날 많이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평생 이 사람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딸은 다시는 사랑 안 하겠다는 선언을 불태워버리고
28의 나이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제 딸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후 다정하고 싹싹한 사위와 함께 알콩달콩 신혼여행을 떠나고 이제 정말 그 녀석이 저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는 생각을 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들더라고요. 수많은 생각들 중 가장 오랜 시간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던 저의 지난 이야기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 하나둘 곁에서 떠나보내고 나니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바쁘게 사느라 라디오 사연 한 번, 뉴스 댓글 한 번 달지 못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보아요. 저와 남편은 제 나이 26세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겐 예쁜 딸이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참 행복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엔 늘 빛이 난다는 걸 그때 두 사람을 보며 깨닫기도 했었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그런 가족애가 가득한 집. 저는 그런 저희 집이 좋았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더군요. 저희 가족의 빛나는 행복 뒤에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저희 딸 은지가 겨우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결혼을 한 지 겨우 4년 만에 남편이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깐 동안은 전화기 너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두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전화기 너머 사람이 하는 말이 귓가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깊은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는 기분. 입술을 꽉 깨물고 달려간 곳에는 현실감 없는 모습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착각한 차량이 길을 건너는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와 남편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경찰관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어이가 없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아무 죄 없는 경찰관을 붙들고 거기다 대고 막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남편 이제 겨우 32이에요. 우리 애는 이제 겨우 3살이고 주말에 남편 좋아하는 물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주말만 기다렸는데 물회가 너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 주말까지만 기다리라고 주말에 먹으러 가면 되지 않느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전주는 남편 출장 가느라 주말을 함께 보내지도 못했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던 남편인데 그동안 먹고 싶어 했었던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맛보지 못한 채 거칠고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가 뭘 어떻게 불러 깨워볼 틈도 없이 한 번의 기회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차갑고 낯선 모습을 한 남편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비통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저 대신 남동생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저를 병원에 앉혀놓았던 날. 재판이 끝나고 그들이 주는 벌을 받으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새파랗게 젊은 미친 남자를 보고도 흔한 욕 한 번 못했어요. 입을 여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저만 여기 남아 멀쩡하게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확 나도 따라 죽어버리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빈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작은 여자의 한 명이 총총 걸어와 제 무릎을 끌어안더라고요. 그 아이는 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은지라는 걸 인지한 순간 하하하고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제 목구멍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확 빼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꽉 잠긴 목구멍을 뚫고 한심한 목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왜 은지를 잊고 있었을까, 내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내가 미쳤지, 미쳤어. 대체 무슨 생각을. 제 무릎을 끌어안고 눈치를 보는 은지를 번쩍 들어 무릎 위에 앉혔어요. 그제야 입술을 삐죽이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은지의 뒤로 순식간에 곁에서 사라져버린 남편을 대신해 제 곁을 지켜주던 남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던 여러 개의 비눗방울들이 동시에 타다닥 터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목을 끌어안고 엄마 하고 울어대는 제 딸 은지도 인생 끝난 사람처럼 입을 꼭 닫은 누나를 보며 대놓고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전전긍긍했을 동생도 남편만큼이나 제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고통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삶을 포기하면 누구보다 힘들어할 사람들이 제 곁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 제 눈빛을 읽은 건지 동생이 다가와 은지를 끌어안고 있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깨물고 있던 입술을 흑 하는 소리와 함께 풀어버린 동생의 입과 여기저기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여기저기가 터져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저희 남매가 다투고 난 뒤 부모님의 등살에 억지로 끌어안았던 그때 이후 처음으로 동생과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진 그저 적당히 티격대고 적당히 사랑하는 평범한 남매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은 모두 이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였고 가족이었기에 어떻게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저로 인해 누군가를 평생 슬픔 속에 살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슬픔인지 떠나보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려면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복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고민을 하던 중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출판사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복직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달라는 말. 박대리 일할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다는 말.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리 유능한 인재도 아니었고 사장님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재능 없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마음 쓰였던 것이겠지요. 저는 밤새워 망설이고 고민하다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냥 위로차 했던 말씀이었을지라도 설사 제가 다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장님이 어렵게 내어주신 호의로 인해 저는 은지를 출산하기 전 근무했던 출판사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아이 어린이집에 보낼 비용까지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저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난 후에도 회사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사장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소규모 출판사라 일도 적고 그리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없는 빈자리까지 만들어가며 저를 복직시켜준 사장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열심히 일해 회사의 어떤 방면에서든 보탬이 되는 것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니 시간도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별한 남편 생각이 문득문득 튀어나와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무릎을 끌어안던 그날의 어린 은지를 떠올렸어요. 1년에 딱 한 번 남편의 기일에만 목 놓아 울자. 늘 제 걱정뿐인 남동생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승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에 미루고 사양하다가 새 직급을 달던 그 순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몇몇 직원들은 이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은지도 초등학생이 되었고 해서 저도 돈이 필요했지만 힘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분이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승진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회사엔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나가고 정말 소수의 인원만 남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이직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다시 이렇게 보겠다는 사명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 금액을 떼어내 다시 사장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같은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횟집 주방 아르바이트였는데 할만했어요. 낮에는 다시 출판사가 일어서기를 바라며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엔 횟집 주방 일을,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하며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피곤함에 하품을 크게 하며 아침 일찍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쇼핑카트에는 온통 우리 딸 은지가 좋아하는 것만 담겨가고 있었어요. 동그랑땡전이 먹고 싶다던 딸의 말을 떠올리며 동그랑땡을 집어 들었을 때 집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지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은지인데 엄마 어디야? 나 배고파. 계란 프라이 해줘. 계란 2개. 계란 프라이라. 집 냉장고를 떠올려 봤어요. 며칠 전까지 몇 알 남아 있었는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쇼핑카트를 밀다 계란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너머엔 잠이 덜 깬 은지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잠시 카트를 자리에 두고 계란 코너에 가 계란을 한 판 손에 들었어요. 칭얼칭얼. 8살 먹은 어린이가 1살짜리 갓난 아이처럼 연신 칭얼댔어요. 그럼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구 행복감이 밀려들어와 그 칭얼대는 어린이에게 애정이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잠이 덜 깼어. 얼른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도 씩씩하지. 엄마 좀만 있으면 금방 가. 입이 삐쭉 튀어나왔을 귀여운 모습을 떠올리며 놔두었던 카트를 다시 끌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은지야. 엄마 금방 갈게. 아직 이불을 몸에 둘둘 감고 칭얼거리고 있을 은지에게 괜히 텔레파시를 보내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지갑을 꺼내며 계산대 위에 구매한 물품들을 올리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담았던 물건들이 맞긴 맞는데 제가 담지 않은 다른 물건들도 몇 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손님이 제가 멀뚱히 카트만 내려다보고 있자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카트를 다시 뒤로 뺐어요. 제가 끌던 카트가 아님이 확실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바뀐 거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자세히 보니 아까 챙겨 담았던 숙주와 시금치가 빠져 있었고 물건들 가장 아래에 웬 남성용 속옷도 몇 개 담겨져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싶던 그때였어요. 저기요. 어디서 바뀐 건지 몰라 고뇌하는 제 앞으로 한 남자가 불쑥 카트를 들이밀었습니다. 혹시 이 카트가 제 카트인 것 같은데 그쪽이 장 본 거 맞으세요? 혹시 제가 밀고 있는 이거랑 바뀐 거 아닌지. 제가 장 본 것들이랑 비슷하게 담겨 있긴 한데 지금 이 카트엔 어린용 양말이랑 머리핀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를 쳐다보던 시선을 빠르게 내려 두 카트를 비교했어요. 동그랑땡, 숙주, 시금치, 계란 단무지. 남자가 끌고 있는 카트에 제가 장 본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잡고 있던 카트에서 손을 떼고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참 민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바뀐 건지도 모르면서 냅다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제 사과에 남자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사과를 건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엔 그저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은지가 뽀송하게 씻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 들어오는 소리에 의자를 딛고 올라가 밥솥을 열어 밥을 퍼고 식탁에 수저를 놓는 은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리 예쁘고 착한 아이가 제 뱃속에서 나왔다니 믿기지가 않아 마음이 간지러웠습니다. 엄마 왔다, 은지야. 그 소리에 은지는 방금 전까지의 행동과는 달리 잔뜩 심술을 부리는 표정을 하고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부랴부랴 은지가 먹고 싶다던 계란을 구워서 식탁 위에 올리고 평소처럼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더 흘렀어요. 회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사장님은 제게 박 대리가 발벗고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라며 다시 승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한 직원들의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홍보팀,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편집팀의 일손이 부족해 힘든 한숨을 쉬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승진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마음을 쓰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주제넘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편집팀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 승진 대신 편집팀 인원을 충원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사장님은 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창문 밖의 직원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뜻 알겠으니 그만 나가보게. 심장이 천둥벼락 같은 소리를 내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반대로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내가 주제넘었구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승진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꾸벅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같은 층에 내리기에 정말로 사장님께서 인원을 충원하셨나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편집팀에 새로 들어온 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양 대리님 한숨 쉬는 일 좀 줄어들려나.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남자였어요. 일을 하는 도중 탕비실에 물을 들어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마다 자꾸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는 그 남자를 참 싱겁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근길 버스에서마저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하다 입을 다물고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그동안 여러 후배 직원들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봤지만 이 남자는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반응을 바라는 듯 뚫어져라 제 얼굴을 쳐다보는 편집팀장에게 어색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였음에도 팀장이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애써 빠르게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들을 열심히 구경하는 척 하는데 그 남자, 아니 송 팀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박 대리님,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주 예전에 남편과 연애 시절에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연아, 너는 그저 초면일 뿐인 어떤 놈이 갑자기 너한테 아는 체를 하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 그저 너한테 어떻게든 수작을 걸어보려는 행동일 뿐이니 가볍게 무시해야 해. 팀장의 말은 그 옛날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쩜 남편이 조언했던 그대로의 문장을 말하는 건지 저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눈썹을 꼭 8팔자처럼 찡그리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팀장이 손잡이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떼어 격하게 부정하며 흔들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오해를 했나? 팀장의 격한 부정에 미안함이 몰려오던 순간 버스가 급정거를 하며 팀장이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괜찮냐며 팀장을 달랬습니다. 팀장은 한 손은 꼬리뼈를, 한 손은 얼굴을 감싸며 괜찮다고 옹알거렸어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저는 버스가 멈춘 틈을 타 팀장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얼굴이 창피함으로 빨갛게 물든 팀장이 정말 괜찮다고 어색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출발한 버스. 난감한 것은 다음 정거장이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라는 점이었어요. 팀장을 곤란하게 하고 저는 냅다 내려버리는 그림이 꼭 도망치는 모양새 같아서 어떻게 말을 할지 타이밍을 고르는 그때 팀장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팀장이 뱉은 말은 저를 또 한 번 난감하게 했어요. 저기 꼭 창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려야 하거든요. 정말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진짜 여기 살아서 그래요. 글쎄, 팀장도 저와 같은 정거장에서 하차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 타이밍을 놓치고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에 지은 팀장이 작게 고맙다고 말을 했고 버스 문이 열린 틈을 타 제가 먼저 냅다 버스에서 내려버렸어요. 다른 승객들 틈에 섞여 한 박자 늦게 버스에서 내린 팀장이 얼굴 한가득 물음표를 띄우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승객도 떠난 정류장에 팀장과 저만 남았을 때 저는 하는 수 없이 변명 같은 소리를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내려야 해서요. 넘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또 서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5번 정도 반복하다 마침내 등을 돌렸어요.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나누고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버스에 내려서마저도 같은 방향이면 어쩌나 했던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그제야 소화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편안함도 잠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탁 집었어요. 돌아본 곳엔 팀장이 곧 유레카라도 외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어디서 봤었는지. 팀장은 길 건너에 있는 마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팀장은 정말로 저를 어디서 본 것 같아 물었던 것이었고 그런 팀장과 저는 1년 전 마트에서 서로 카트가 바뀌었던 그래서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얼굴이 기억나지도 않는데 팀장이 대단해 보였어요. 눈썰미가 좋아도 그런 것까지 기억할 수가 있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던 것에 사과를 하고 팀장은 속이 후련하다고 해맑은 표정으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팀장님, 이쪽 방향 아니지 않으세요? 아깐 저쪽으로 가셨는데 여긴 제가 가는 방향이에요.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으니 편하게 집에 가자는 팀장의 발걸음이 방금 전까지와는 달리 저희 집 방향으로 틀어지기에 붙잡아 세워 물으니 팀장이 말하기를 그야 어색하고 불편해서 거짓말로 그랬죠. 이젠 그럴 게 전혀 없네요. 속도 후련하고 편안합니다. 앞으로 출퇴근 같이 하면 되겠는데요. 말동무도 있고. 아, 대리님이 제가 여기 입사하고 처음으로 가장 말 많이 나눈 분이에요. 하루 종일 입 닫고 인수인계만 받느라 힘들었는데 숨통 트이는 기분 아세요? 꼭 오랜만에 동창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반가운 목소리로 이것저것 신이 나서 떠들던 송 팀장은 갈림길이 나오고 나서야 아쉬운 목소리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여전히 어색한 것은 저뿐이었는지 저는 꼭 팔이 고장난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의 회사 생활이 어지럽게 느껴졌어요. 조금 피곤한 스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하루가 정말 바쁜 사람인데 피곤한 날엔 귀찮아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생각을 하던 도중 저는 깜짝 놀라서 거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한 가게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저도 모르는 새 활짝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표정을 지웠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저의 일상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여느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처럼
가볍고 무난한 대화들이 출퇴근 시간에 반복됐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부쩍 올라간 매출에 대한 축하 파티 겸 팀장의 환영식을 하기 위해 회사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회식이었지만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저만 쏙 빠지기가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양해를 구하고 회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전 직원들에 대한 사장님의 감사 인사가 주를 이루었고 짧게 팀장님을 환영하는 말들도 오고 갔어요. 시계가 8시를 향해 갈 무렵 9시에는 일어나 봐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본 사장님이 급하게 잔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직원이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 박 대리, 박수! 갑자기 소환된 저의 이름에 어리둥절한 채 들썩이는 엉덩이를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환호성이 쏟아져 나오고 이유도 모른 채 저는 박수를 쳐주는 직원들에게 꾸벅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것 좀 봐. 왜 자기가 호명됐는지도 모르고 그저 꾸벅꾸벅. 내가 사람 복이 참 많은가 봐. 우리 박 대리가 9시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관계로 지금 미리 말합니다. 박 대리, 내일부터 박 팀장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 말씀이셨어요. 그냥 따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커다란 성과를 낸 것도 아니라 더욱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전 서둘러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편집장님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힘든 회사 생각해서 승진도 반납하고 월급도 반납하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진짜 대단해. 여러모로 존경합니다, 대리님. 아니, 팀장님. 졸지에 회식 자리에서 승진을 하게 된 저는 9시가 되어 자리에서 빠져나오면서 속으로 내심 기뻤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둬도 되겠다. 퇴근하면 은지랑 시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룰루랄라,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기분이 최상이었습니다. 택시들이 도로를 느리게 달려갔지만 9시라 버스가 다니는 시간. 저는 자연스레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인형이 제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뭐예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곳에는 팀장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하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회식 자리가 한창일 텐데 하고 말을 하니 제법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박 팀장님 데려다 드리려고요. 네가 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왜요? 라고 생각했죠? 하고 물어오더군요. 아직 겨울이 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양팔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습니다. 송 팀장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를 여전히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저희는 얼떨결에 버스에 나란히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버스에 타고 보니 제 콧노래는 쏙 들어가고 옆집 남자에게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아이러니한 풍경이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정류장에 내렸고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평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큰하게 취한 듯한 송 팀장의 입에서 벼란간 흘러나온 말은 저를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박 팀장님, 저 팀장님 좋아합니다. 그래도 저 좋다고 용기 내어 고백한 사람 앞에서 박장대소를 한다니 무례한 행동인 걸 알았지만 웃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배꼽을 부여잡고 웃다 눈물을 흘적이며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나 9살짜리 딸이 있는 애 엄마라고. 그런데 깜짝 놀라며 당황할 줄 알았던 송 팀장의 반응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그제야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웃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아는 것도 없이 냅다 좋아할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 입사하던 날 직원분들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마트에서 바뀐 카트에도 아이 걸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박 팀장님은 저한테 마음 없으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새 연애보다
따님 생각이 더 간절한 분이시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저 만나달라고 때 안 써요. 제 나이가 30 중반이에요. 주변에서 왜 연애 안 하냐, 장가 안 가냐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천천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당황하셨죠? 미안해요. 근데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팀장님은 저한테 아무 감정 없는 거 빤히 보이는데 제 심장이 한 번이라도 내뱉지 않으면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서 한 번 고백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쓸데없이 반응하는 심장을 밤새도록 주먹으로 때려가며 잠들기 위해 애썼던 것만 기억이 나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네가 설레면 뭐 어쩔 건데. 너는 은지 엄마인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나는 은지 엄마다. 나는 은지 엄마다. 주문을 외웠는데도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고백한 당사자보다 고백받은 제가 더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장 미치겠는 건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인간으로만 여겼던 송 팀장이 그날 이후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송 팀장이 입사를 하고 반년 정도가 흐른 셈이지요. 송 팀장은 변함없이 제게 다정했고 정신없이 사느라 만나서 마음 터놓을 편한 친구 하나 없었던 저는 은지를 보러 집에 놀러온 남동생을 붙들고 돌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친구 중 이야기인데 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엔 저의 사연인 그런 이야기. 동생은 제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연애하고 싶으면 해.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도 해. 그 사람이 은지가 싫다면 은지 내가 데려다 키울게. 나는 누나가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동생의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눈치 없이 피어나려는 사랑이라는 꽃망울을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만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참히 실패했어요. 핑계를 대자면 제가 그동안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건지 제게 만나주지 않아도 된다며 심장이 터질까봐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던 그 사람의 말이 제 마음에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씨앗은 메말라버린 심장에 눈치 없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만 모르는 저희의 연애가 시작된 채로 말이에요. 아니, 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 은지를 두고 잠깐 슈퍼에 다녀온 사이 그 사람이 나타나 은지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그네 완전 잘 타지? 은지가 저를 부르자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며 활짝 웃는데 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욕심이 났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은지의 친구들이 은지에게 하는 말로 인해 제 욕심은 절정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은지야, 너희 엄마 아빠야? 그 아이의 질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가슴에 콱 박혀버린 은지의 대답. 응, 맞아. 우리 엄마 아빠야. 한참을 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은지와 저, 그 사람 셋만 놀이터에 남았을 때가 되어서야 은지가 냅다 사과를 했어요. 제가 아닌 그 사람에게. 아저씨 죄송해요. 애들 앞에서 저희 아빠라고 해서요. 죄송해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지가 겪고 있는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이지? 서둘러 무릎을 낮춰 은지와 눈을 맞추며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모두를 곤란하게 만든 건 저였어요. 그럼에도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던 저는 문득 밀려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힘들어했고 그럴 때면 늘 제 곁엔 그 사람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미안하면서도 한번 생겨버린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은지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둘 다에게 그랬습니다. 미안하고 욕심나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날을 맞이해 놀이동산 티켓을 끊어뒀다며 은지와 셋이 놀러 가자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곤란할 것 같다고 했더니 사실 그날 은지와 약속을 했다더군요. 어린이날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기로. 은지는 일주일 전부터 들떠 있었고 은지가 설레어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그 사람과 놀이동산에 간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했고요. 놀이동산을 가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은지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좋지? 은지랑 아저씨랑 엄마랑 셋이서 놀러 가는 거잖아. 두근두근하지? 은지의 질문에 어찌나 놀랐는지 펄쩍 뛰며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제 반응에 은지가 놀랄 줄 알고 아차 싶었는데 은지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은지보다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엄마, 그럼 왜 원피스 입고 화장했어? 나처럼 두근두근해서 그런 거 아니야? 10살을 앞둔 9살의 은지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다 잠깐 꽃 구경을 하러 들어간 공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어요. 꽃 구경을 하며 나란히 걷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불쑥 풀밭 위로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마주한 대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 은지였어요. 그 사람은 갑작스레 은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은지야, 아저씨 딸이 되어줄래? 평생 동안 은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약속할게. 라며 주머니에서 하트 모양 목걸이를 꺼내 은지에게 선물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당황한 채 그 사람과 은지를 번갈아 봤어요. 눈치 없는 눈물샘은 때를 모르고 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건지 당연히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며 거절할 것이라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은지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한테도 드디어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은지는 진심으로 기쁜 듯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행복이 가득한 두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지에게 한 것처럼 제게 다가와 똑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훨씬 전부터 이미 터져버린 눈물샘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수영씨, 이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보네요. 이제 제가 마음껏 사랑한다고 해도 될까요? 예쁜 딸 은지에게도 당신에게도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할게요. 나랑 결혼해줘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 이제 저도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된다는 안도감도 들었고 무엇보다 딸 은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를 더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은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3살 연하의 송 팀장과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늘 제 걱정을 달고 살던 사장님과 동생 역시 누구보다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토록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에 좋은 사랑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저를 이끌어준 제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멋지고 훌륭한 딸로 잘 자라준 제 딸 은지에게 고맙고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준 한 번 더 저를 여자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그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비록 지금 어두운 악몽 속을 지나고 있더라도 너무 많이 절망하지는 마세요. 언젠가 그 폭풍우 속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떤 어둠이 다시 다가오더라도 그때의 기억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사랑하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